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팽현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2학년 아이들, 이제 좀 어색하죠? 2학년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 2학년 아이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방향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수능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별로 예상 등급 컷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마 제공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작년과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진행된 수능 결과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수능이 조금 다양하게 바뀌었잖아요. 공통교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선택교과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는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로 알고 있는데 등급컷을 확인해 보면은 막 130점 이런 식으로, 그죠? 등급컷이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요. 시험이 100점이지만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바로 표준 점수고요. 대학에서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입시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점수의 100점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따라서는 다른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교과목이랑 공통교과목에 있어서 중요도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단 선택교과보다는 공통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교과라고 한다면 화법과 작문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쪽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화작보다는 언어와 매체, 언매 쪽의 표준 점수가 더 높습니다. 똑같이 만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작에서 100점이다라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매 쪽에서는 102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교과에서는 이제 문학과 독서인데요. 이 문학과 독서 쪽에서는 독서 쪽이 좀 더 변별력, 즉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택교과 중에서는 화법보다는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입시에 유리하고, 문학과 독서 중에서는 독서 쪽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공통교과를 중심으로 하되 독서 쪽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내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단위수는 여전히 4단입니다. 문학을 내신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출판사는 비상교과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가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미래인입니다.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하죠. 중간에 이제 사실 화법과 작문을 선택으로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화법과 작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때만 이렇게 준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는 그 교과의 선택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부고 학생 대다수가 화작보다는 언매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수능 쪽과의 연계성에서 조금 그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가 굉장히 바쁩니다. 독서 이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도 3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독서라고 되어 있지만 독서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교재로 배우게 돼요. 수능 특강에는 사실 다양한 영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뭐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중심을 주고 진행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 1학기 때 국어 교과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되게 많아서 조금 요 시기 때 요 좀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1학년 애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문법을 너무 못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특강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를 훑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죠. 독서는 어떻든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채워야 하니까 이번 방학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도 연계성을 갖지만 내신하고도 연계성을 밀접하게 갖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접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에 고전소설에서 뭐가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최척전이 나왔어요. 근데 최척전이 지금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내신으로 수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는 그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내신에도 활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능에도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 쪽은 어떻든 수능과 내신의 접점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쪽은 수능 쪽으로 그리고 문학 쪽은 내신과 수능의 접점을 찾아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부고만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수업교재는 독서는 외부교재, 이 고3 기출문제인 마더텅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명 까만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기출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부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교재 본문에 대한 어휘에 대한 분석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재를 찾다 보니까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 맥락을 그죠? 이해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거는 워낙 이슈가 됐던 거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고지식이라는 단어도요, 지식이 높은 사람,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문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어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 어휘들을 중심으로 어휘 공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설이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외부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부고만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자체 교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별로 이렇게 각각 수업 회차에 들어갈 작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자아 성찰과 사색이 드러난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대부고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과 연계되어서 성찰과 사색이다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작품들을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수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냄 문학교과서에는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성찰과 사색이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출판사별로 작품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작품들이 이래 한 작품씩은 꼭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석과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학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쪽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독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렵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주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1주차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이제 제가 제목을 못난이에 대한 재발견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장르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시각에 따라서는 잘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소신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우리 2학년 교과서에는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수록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못난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농부로서의 자긍심,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예찬, 긍정적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에는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전소설에는 박지원이 쓴 광문자전, 예덕선생전이 있습니다. 특히 예덕선생전은 관련된 학습활동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학습활동의 내용 일부로만 배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이제 다음 파트인 인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인문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논리,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차와 4회차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회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소월의 가는 길이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어서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감정이입이나 아니면 그냥 객관적 상관물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동세라든지 그런 작품들 이별의 정환을 주제로 하긴 하지만 그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자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파트 중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법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률 용어, 대부분이 전문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런 배경 지식으로 남아있어서 다음에 비슷한 소재의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독해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4회차에서는 고전시가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동동이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동과 관련해서 똑같은 고려가요인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한번 훑어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쵸, 우리 아이들은 잘 많이 배우고 또 잘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쯤은 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커리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에서도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요즘에 독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많죠. 그 수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과 학생들에게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 또 수학적인 개념 또는 이제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사실은 이과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문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모두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은 반드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회차에서는 그 풍자와 해학이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아이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고전소설에서는 이춘풍죠. 그리고 또 풍자와 해학이다라고 한다면 사설시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드러나 있는 사설시주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쪽에서는 과학과 기술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특히 이과 친구들은 과학 지문이 나오면 정말 잘 풀어요. 사실은 국어 지문을 읽어서 풀기보다는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척척척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2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 커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회차에 보셔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6회차에서는 고전시가 가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이유는 정철의 송미인국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활동에 박일로의 누앙사, 아주 작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학습활동에 있는 나와 있는 작품을 그 일부분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박일로의 누앙사 전문, 그리고 이제 또 작가의 연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탄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산탄은 또 이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앙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헌원설원의 규원가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그 커리큘럼의 과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곧 배우게 될 내신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작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작품을 테마로 해서 고전 시간에 갈래별 작품들을 묶었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계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7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백의 파수꾼이 극문학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산탈춤이다라고 하는 전통극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전통극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렇게 주요 작품들 위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른 작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해, 별신굿, 탈놀이 정도인데 그것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강백의 파수꾼이 가장 주요한 작품이고, 또 이제 이강백이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극작가이기 때문에 또 그의 주요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독서에서 가장 고난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융합 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융합이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인문이랑 과학이 이렇게 융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법이랑 경제가 이렇게 융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영역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 변에서 굉장히 조금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키워드를 이렇게 김혜순의 납작,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을 키워드로 잡아서 이제 휴머니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나타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3 기출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별로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수업이 구성되는 부분을 구성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조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충이 진행이 될 부분이고요. 근데 어떻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독서 실력을 끌어놓지 않으면 또 학기가 시작되면
독서 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높여서 조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매일매일 교재 구성 자체가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독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꾸준히예요. 매일 꾸준히. 그 매일 꾸준히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보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이지 읽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요즘에 왜 유튜브도 길게 보는 걸 못 봐서 쇼츠라고 하는 그 영상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보는 것에 있어서도 집중력, 그 다음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교재를 선택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국어를 조금 해주셔야 학교 중에 국어가 조금 소원해지더라고 하더라도 3학년 올라갔을 때 무리 없이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커리큘럼 구성상 2학년 때는 조금 느슨하게 가지만 3학년 때 1학기 때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힘으로 치는 게 국어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 실수만 하더라도 막 6실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방학 때 탄탄하게 잘 준비를 시켜두시는 것이 2학년, 3학년을 바라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방학 때 신경 써서 국어 과목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